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6만 전자에 도달한 삼성전자. 결국에는 어제 막판에 또 올라주면서 삼성전자가 무려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데 시장은 큰 부담을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큰 낙폭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HLB가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이 가람 FDA 관련해서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HLB 그룹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서 참 쉽지 않네요. 좋은 이야기 나오나 싶었는데.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유입될 변동성, 이런 부분도 오늘 신경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연이 되면서 지금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해소돼야 또 진정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좀 첩첩산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자,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금요일 되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함께 보시죠. 자, 싱크풀 보시면 딱 너무나 크게 지금 HLB 그룹주가 비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낙폭도 너무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HLB, HLB 생명과 HLB 제약 이런 종목들 지금 하한가 20% 넘게 하락세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가남 신약, 리보세라님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거다, FDA 승인 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이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번에 또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직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제약바이오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알테오젠도 10%가 넘게 빠지고 코롱 티슈젠도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HLB 그룹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HLB 그룹주들 때문에 파란불을 켜고는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알테오젠이나 코롱 티슈진이나 이외에 ABL 바이오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방산, 조선 이런 업종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조선이 왜 떨어지느냐? 하나그룹주 때문인데, 하나그룹주 때문에 방산조선이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그룹이 결국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다시 방산조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소캠, 반도체, HBM 이쪽은 좋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가 계속 좋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6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캠, 반도체, HBM 이쪽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오늘 또 부각을 받는 것이 여행,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업종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비자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행, 카지노, 면세점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화장품도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이런 업종들이 오늘은 그나마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그룹주를 봐야겠습니다. 하나그룹주가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뭐 일단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딱 그 정도만큼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을 자금을 이렇게 많이 끌어 모아서 해외 현지 시장 진출하는데 거기에 생산 거점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하나씩 말을 했습니다. 자, 이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는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것은 저희도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부담이고 또 실망이고 이런 상황인데 또 시장에서는 아니다. 하나그룹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상증자를 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호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조 6천억 원 정도는 현지 공장 설립 등 뭐 해외 지방 방산에 거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에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도 해양 방산, 조선 거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자금을 조달해서 그런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30년에 매출 70조, 영업이익 10조 원을 목표로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가치 판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또 약간 양봉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살펴보셔야겠고요. 시장에서는 또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외형 성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여기에 더해서 더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조정, 만약에 주가가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주들을 좀 담아볼 수도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SDI 유상증자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게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대비해서 상법 개정 시행하기 전에 유상증자들이 올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그룹주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거래일 떨어지고 있고 오늘 그 이슈 때문에 15% 넘는 급락, 장중 저점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시총 확인해봤더니 11위까지 다시 내려간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60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와 있네요.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DB금융투자에서는 매수 신규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88만 원 유지를 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조정 리스크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33.95%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 여파로 함께 13% 넘는 급락세 4만 1,0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5% 약세 22,8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 역시 하락 각각 6에서 9%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수주잔고가 100조 원이 넘겼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하나그룹주 잘 가는데 투자에 의한 빚 부담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증자의 함의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좀 침체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니까 보시고요. 낙폭을 얼마나 줄일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하나그룹주들이 날리면 코스닥에서는 지금 HLB 그룹주들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결국에는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또 좌절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불발이 되면서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HLB 측에서 이 리보세라닙과 중국의 항서제약 칼렘리주맙 병역요법을 다시 한번 FDA 승인을 도전을 했는데 FDA 측에서 보완 요청서 CRL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그때 1차 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CMC 제조 품질 관리랑 BIMO, 임상 현장 실사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보완 요청서를 그 당시 1차 때 보완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번에 2차 CRL을 수령했을 때는 BIMO는 일단은 그 항목에서 제외가 됐고 CMC, 제조 품질 관리 부분에서 다시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RL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건을 하나 덜어내긴 했는데 하나의 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항서제약 칼렘리주맙 CMC 관련해서 이것을 항서제약과 HLB가 다시 협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너무나 큰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중국의 항서제약을 병역요법을 같이 하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지금 굉장히 견제하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국의 제약바이오 빅 파마들을 제약하고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잘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LB 그룹주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초반 HLB 그룹주 여기 써드린 종목 모두 하한가였습니다. HLB 하한가가 약간 풀리는 듯했지만 다시금 하한가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HLB 파나지는 자회사입니다. HLB 그룹의 14% 넘는 급락 2020원선 그리고 손자 회사인 HLB 제약이 하한가 갔었지만 일부 벗어나면서 하지만 여전히 28% 급락세 그 외에는 하한가 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얼마나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HLB 글로벌이 20% 급락, HLB 생명과학은 29% 넘는 급락세로 다시 하한가 쪽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은 그 흐름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을 일단은 이번 주에는 잘 지켜주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조선방산, 제약바이오가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잘 버텼잖아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주가들이 계속 잘 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발표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메모리 칩 판매가 급증했다. HBM이 잘 팔렸답니다. 마이크론도. 이러면서 주가가 잘 갔고 실적도 좋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분기 12월부터 2월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 늘어나서 8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수치였고 주당 순이익도 좋았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도 좋게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잘 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드디어 어제 6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6만 전자로 복귀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오늘 또 한 언론사에서는 지금 브로드컴에게 HBM 3E를 납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번에 이 GTC 2025 엔비디아의 안방에서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GTC의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4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소캠이라고 해서 이 소캠 저전력 D램 반도체 모듈, AI에 특화된 이 소캠도 공개를 하면서 이것이 또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 오늘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6만 1,000원 선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순매수제가 2거래 연속 이어졌고 오늘 장 초반에 확인해 봤거든요. 외국인의 순매수에는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고 275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기관이 든든하게 사주더라고요. 어제 종가까지 확인해 보니까 기관의 순매수세가 9거래일 연속 붙었고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 한 31만 주 역시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하죠. 3.7% 가깝게 오르면서 21만 선 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1만 7,7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엮여 있습니다. CXL 개발에 참여하거든요. 그런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9% 강세 힘으로 21,1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가전제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칩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9% 강세 힘으로 13,77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소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소캠 경쟁력에 대한 부활 그런 부분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신텍이 오늘 4.7% 상승하면서 23,1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데 그래도 선방하는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네요. 여러분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뭐 이슈가 너무나 많은 네.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데일리 이슈 필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약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이뤄지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반가우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또 오늘 본부장님과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 시장이 오늘은 또 양시장이 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HLB 이제 급락세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소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워낙 방산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좀 높았던 만큼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소식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경우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 심리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뭔가 시장의 경우는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현재 관심이 워낙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다음 달 아마 2일 정도에 이제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전에 뭔가 협상 타결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부과 이후에 뭔가 타협에 대한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의 경우는 좀 더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거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테마주들 안에서도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좀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경우는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슈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워낙 국내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싸움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적과 이슈가 있는 개별주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4월 달 관세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야지 시장도 확실하게 이제 키를 잡고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반도체 삼성을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게 바로 업황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뭔가 전체적으로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올해의 경우는 그래도 작년 하반기보다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도 정말 6만 전자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의 경우는 앞으로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들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워낙 이제 HBM 쪽에서 좀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업황만 좀만 더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SK하이닉스의 경우도 조금씩 나아지는 성과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괜찮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선정을 해주신 게 음식료 관련 기업들입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음식료주의 경우는
예전 같으면은 뭔가 이제 곡물 가격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의 경우 이제 트렌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푸드에 대해서 워낙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좀 많아졌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사실 이제 K푸드의 경우가 지금 뭐 북미 시장, 뭐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이렇게 글로벌적인 인기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삼양식품의 경우는 아마 작년부터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인데 일단 불닭볶음면 워낙 흥행이 너무나 좀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황제주로 좀 바라보고 있을 정도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분위기도 좀 타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음식료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굳건하게 주가를 지켜내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앞서 제가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도 더해지다 보니까는 음식료주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식품주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뭔가 인기, 트렌드 그리고 워낙에 SNS 자체가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SNS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정말 맛있게 먹는 영상들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좀 지속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좀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라면이라든지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낵이라든지 이렇게 가격 인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격 인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수익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주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섹터로는요, 음식료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글로벌적인 인기가 있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식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도 안고 몇 가지 종목들이 오늘도 좀 견조하게 상승하는 이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콘텐츠 관련된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훈풍이 좀 기대될 것 같은데 콘텐츠 우리가 살펴볼 모멘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겠죠. 네. 이 한한령 해제 이슈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콘텐츠도 역시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이슈가 지난 이제 2월 7일이었죠. 2월 7일 우원시 국회의장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기서 한한령을 좀 언급을 하면서 콘텐츠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와 연관이 되었던 종목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에도 의미 있는 발표들도 나온 상황이고 또 5월에는 한한령이 풀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워낙에 높은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가 일단 중국의 경우가 뭔가 좀 대내적인 변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실 좀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콘텐츠들 관련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뭔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주요 엔터주들 포함해서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이 한 차례 주가 상승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SNG 엔터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주요 콘텐츠가 바로 폭삭 소가수다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지만 오늘의 경우는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샷 매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콘텐츠주에 대해서 이런 좀 변동성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콘텐츠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인기가 있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작품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반대로 또 차익샷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면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좀 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뭐 면세라던가 카지노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섹터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를 선정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서서히 어두운 터널도 지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물론 역시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도 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된 상황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2차 전지주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차세대 신기수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도 지속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아무래도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캐즘 바로 이제 안정성인데 이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따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 지금부터는 조금 먼 시각을 가지고 긴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장의 경우는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기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방금 소식들이 나왔었죠. 전일장이었습니다. 전일 이렇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능들이 나왔었고 SK온의 경우는 일단은 일본 자동차 닛산과 이제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소식이 나오게 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일단 LG 엔솔의 경우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서 46 시리즈 수주원대 공급 계약했다는 수혜가 좀 작용이 되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관련 종목들도 또 주가가 빨간불로 보여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 주었었고 일단은 국내 3사라든지 또 해외 메이저 기업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온의 경우가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요도 정체가 된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엔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사양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계약액의 경우는 오전 때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업황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에 대한 여지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연이은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수주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하겠죠. 특히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또 분위기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의 경우가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올해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역시나 무시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경우도 작년의 경우는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삼성 SDI가 이 유중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다소간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중한 이유는 그만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요 대형 업체들도 역시나 이렇게 투자라든지 어떤 좀 신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부터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긴 시간 캐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닥을 조금 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셀 3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부터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셀 전체적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관심 있게 둘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경우는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뭔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 안에서 한번 좀 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관심주 삐아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삐아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바닥 국면에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었고 지금의 경우는 서서히 좀 다져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자체도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법인 자체도 지금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연말의 경우는 이제 베트남 시장 쪽에서 호치민이었죠. 호치민에서 팝업 스토어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입지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K뷰티에 대해서는 인기가 상당 부분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일단 제가 음식료주를 말씀드렸을 때 음식료주의 경우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화장품주도 마찬가지로 이 K뷰티 열풍이 지금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좀 SNS 문화가 갈수록 또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도 가끔 보면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들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법을 많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기술력 그리고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는 점을 저도 좀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 그 이상을 넘어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도 워낙에 한국의 뷰티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삐아의 경우는 다수의 이렇게 색조 화장품에 대한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K뷰티 열풍에 대한 수혜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21선에서 그래도 굳건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조금 박스권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구간대의 힘을 응집을 하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9,45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1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삐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색조 전문 브랜드이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연례 GPU 기술 컨퍼런스 GTC 2025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 GTC는 전 세계 개발자, 연구원,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AI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AI와 관련된 1000여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20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GTC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에서 AI의 미래를 이야기했는데요. Welcome to GTC! 그는 AI의 발전을 퍼셉션 AI, 제너러티브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로 나누며 현재 에이전틱 AI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AI 칩, 블랙웰 울트라도 공개했습니다. In a reasoning model, Blackwell is 40 times the performance of Hopper. And now,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ll easily transition into the upgrade. And that's called Blackwell Ultra. Okay?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블랙웰 울트라에 이어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베라, 루빈 플랫폼과 2027년에 예정된 루빈 울트라도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GM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맞춤형 AI 시스템 개발 계획도 발표되었는데요. 이외에 그루트 앤1 모델과 같은 인간형 로봇 기술도 소개되었고요. 로봇공학을 위한 오픈소스 분리 엔진인 뉴턴 프로토타입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CEO와 함께 무대에 오른 드로이드, 걷고, 춤추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참가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행사를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 GTC에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특별 세션인 퀀텀데이가 최초로 진행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해 실용적인 양자 응용 분야로 가는 길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GTC는 지난 AI 붐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소식들은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 좀 들어오네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번 주엔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2% 가까이,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그나마 시장의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 쪽 출발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5%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 출발을 했습니다. 0.2%대. 홍콩 항생지수 어제 낙폭이 컸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콩 항생지수 2% 넘게 빠졌다가 오늘도 하락이 좀 이어지네요. 0.46% 하락으로 홍콩 시장도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GTC가 있었는데 GTC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별로 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또 GT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에 막 GTC 이야기하느라 바쁘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뭐 새벽에 네. 젠슨왕 이야기 막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GTC 2025 이번에 어떻게 보셨는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관점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AI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앞으로 AI 경제가 어떻게 진화할지 여기에 맞춰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즉 엔비디아가 맡고 있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여기에서 연관 산업인 로봇 산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과 로드맵을 제시해 줬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o surprise. 아무런 놀라움이 없다. 그렇죠. 왜 루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옛날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맛보기를 그쵸. 해줬기 때문에 루빈이 발표되는 것 자체가 새롭지가 않고 그쵸.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대한 건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네. 블랙엘이 생산이 지연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생산이 그쵸. 시작되고 있는데 도대체 현재 생산량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전순왕도 이번에 그 기조연설에서 얘기했지만 뭐 360만 장 정도가 예약이 들어와 있다, 블랙웰이. 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도 30만 장의 블랙웰을 추가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장도 거긴 공급을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즉 365만 장이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주문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몇 분기 있느냐? 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이거는 물론 엔비디아만의 책임은 아니죠. 이것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TSMC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TSMC랑도 우리는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급 과잉 시장에서 생산량만 늘리면 사실은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떼돈을 정말 벌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본인도 답답했겠죠, TSMC가.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발표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고 네. 내년에는 베라 루빈이 나오고 또 2017년에는 루빈 울트라가 나오고 2028년에는 또 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파인단가요? 파인만? 네. 파인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점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GPU가 막 140개 들어갔다가 막 500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제작하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는 GPU인데 지금 블랙엘도 힘들어졌던 것이 너무나도 성능이 좋아지는 것 하나의 블랙엘에다가 GPU를 많이 갖다 집어있다 보니까 이 설계도 힘들었지만 이것을 실제로 제작하는 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발열 문제도 있고. 발열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HBM도 뭐 14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가고 막 이래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TSMC가 잘 소화해낼지 이것을 양산할 수 있을지 램프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즉 생산도 못하는 걸 설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은 경제지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어떤 발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개발자라든지 AI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체 AI 경제의 로드맵에 대한 자신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GPU 전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로서의 GPU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추론칩이라든지 또는 로봇과 관련된 보통 우리가 토르라고 하죠. 토르 컴퓨팅이라고 해서 로봇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추론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의 그 FSD에도 작동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4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도 고성능 하이엔드 칩이 2개나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월 달 CES에서 보여줬던 것이 엔비디아의 제슨이라고 해서 토르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런 토르칩 팔아도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칩이 들어가는 토르칩이 들어가는 것이 100만 대면 100만 대를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엄청난 시장인 그쵸.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의 신뢰는 좋지만 기술적인 신뢰는 좋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엔비디아와 TSMC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쵸.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을 여기에서 생산 병목 현상이죠.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긴 하겠지만 블랙엘에 의한 기대 효과, 즉 엄청나게 매출량이 늘어날 거고 30%씩 늘어날 네네. 거고 수익성도 계속해서 80%대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네. 앞으로의 청사진 이런 것들은 보여줬는데 네. 오히려 현실적인 이걸 진짜 생산해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주가, 우리 투자자 입장의 측면에서는 주가의 반응은 없었다. 그렇죠. 실제로 젠슨 왕이 발표 기조연설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 장에서는요. 네네. 심지어 마이너스 3%까지 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발표를 하고 이런 가이던스를 하면은 이 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4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재무제표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내려갔다가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지만 올해 가이던스는 좋아라고 얘기할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만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지금 사실 GTC가 이제는 가장 큰 흔히 말해서 예를 들면 애플에서도 WWDC라는 걸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I.O. 그렇죠. 컨퍼런스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구글도 하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전 세계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건 GTC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AI에 있어서의 우드스탁이다. 마치 대중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젠슨 왕은 이것은 AI의 슈퍼볼과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큰 축제가 되고 있고 네네. 모든 AI 관련 기업들이 부스를 열면
알면서 젠슨왕이 우리 회사를 부스를 방문해 주기를 기대하고 네. 언론들이 젠슨왕과 함께 오면서 우리 부스가 또 세상에 그치, 공개되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원하면서 사실은 GTC 행사가 지금 AI 경제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발전이냐 아니냐 이런 방향타를 측정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는 거죠. 이 네. 중요한 행사에서 젠슨왕이 무려 2시간이나 기조연설을 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임팩트가 없었어요. 예, 주가 오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대중들의 기대치도 이제 너무 높죠. 네. 높은 거죠. 이제 과거에는 블랙일만 발표해도 세상에 저런 와, GPU가 예, 가능해라고 그랬죠. 했었지만 블랙일 이미 발표했겠다. 또 베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고를 했겠다. 이러니 당연히 좋아지는 것 2배 되고 3배 되고 60배 좋아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리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지 말고 AI 팩토리라고 부르자. 뭐 이런 단어 표현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 체계도 그래서 쿠다가 예를 들자면 GPU의 운영 체계였다라면 네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운영 체계로 다이나모라고 하는 AI 팩토리의 운영 체계를 우리가 만들겠다. 다이너모.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어떠한 비전 제시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하나 볼 때는 정말 괜찮은 꼼꼼한 짓이지만 사람들에게 막 가슴 끼고 전체적인 임팩트는 좀 부족했다. 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어쨌든 이 새로운 이 칩들을 네. 블랙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TSMC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고 네. TSMC가 생산 시설을 어떻게 더 효율화시키는지, 더 늘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무래도 3월 달까지 있는 1분기 실적이 끝나는 네. 4월 달 정도나 뭐 5월 초로 예고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컨퍼런스 왜냐하면 콜 2월 달에 있었던 그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네네. 물론 엔비디아는 재정적인 그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일반 네네. 때하고 그렇죠, 다르긴 그렇죠.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4분기하고 일반화하고 본다라면 2월 달에는 분명하게 젠슨왕이 실적 발표 때 TSMC를 통해서 블랙웰이 드디어 공급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약 10억 달러의 매출이 블랙웰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공급의 시작과 여러분 양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규모로 생산력 있게 찍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뽑아내고 있느냐하고 공급이 예를 들면 프로덕션 라인이 생산 라인이 10개가 있다고 치죠. 2개 정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하고 10개가 풀로 다 돌아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주문이 360만 장이 밀려 있다 그러면은 풀로 다 돌아가도 못 채우냐, 그러니까 즉 후퍼보다 지금 3배가 많다 그랬어요. 후퍼보다 주문량이 3배가 많은데 그럼 이 3배를 채워내기 위해서는 후퍼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라인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10개 가동이 아마 3월 정도나 4월 정도에는 전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싶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블랙웰을 통한 엔비디아의 매출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1분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엔비디아를 보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 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그거에 대해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 이제 단순히 공급이 아니라 양산을 해서 이제 네. 전방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는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X.AI의 콜로세움에 작년에 이제 H100이 예를 들면 10만 개 깔렸다가 추가로 10만 개가 깔려서 20만 개가 깔렸잖아요. 이제 거기다 블랙웰을 지금 30만 개를 추가 주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다가 예를 들면 X.AI의 그 데이터 센터에 막 블랙웰이 막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깔리는 거 이건 정말 장관일 거거든요. 그쵸. 어마어마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건 뭐냐? 신호 시장에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호죠. 드디어 엔비디아에 의해서 TSMC가 블랙웰을 정말 대규모로 양산하기 시작했구나. 이러면 정말 양산의 속도에 맞춰서 매출과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이콥은 시장에서 그러겠죠. 의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블랙웰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블랙웰 전문의 데이터 센터가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이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그렇죠. 결국은. 앞으로의 네.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네. 그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실적이 찍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넓혀볼까요? GTC에서 뭐 젠슨 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재밌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AI 칩, 빠른 AI 칩을 고비용의 AI 칩을 쓰는 게 결국에는 AI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뭐 어쨌든 딥시크 이후에 젠슨 왕이 이런 저가 칩에 대한 우려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엔 처음 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딥시크가 나오면서 지금 세계에 던진 질문은 뭐냐면 네. 굳이 그렇게 비싼 칩 아니어도 그쵸.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아직 상당되지 않았지만 그록이라든지 코세베라라든지 미국의 NPU 이러한 전형적인 추론칩 회사들이 퍼포먼스가 작년에 2배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 클로드,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에 있는 미스트랄도 이 NPU 칩을 써서 그러니까 학습은 엔비디아의 GPU로 하지만 서비스를 나갈 때는 이 NPU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딥시크가 던져준 새로운 어떤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즉 운영은 그렇게 비싼 GPU 쓸 필요 없지 않냐. 학습할 땐 좋아. 그래도 빨리 해야 되고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의 이러한 뭐 블랙엘 그리고 미래에는 루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추론하는 데는 가능하면 경쟁이 지금 치열해서 점점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픈 AI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픈 AI 지금 유료로 쓰는 그 이용자들이 1,550만 명이 작년 11월 기준에 1,550만 명이에요. 네. 근데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매주 방문하는 무료 이용자는 4억 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 AI 경영자라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넣고 있는데 자, 1,500만 명을 갖다가 2,000만 명, 3,00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죠. 그러면 4억 명을 가지고 4억 명에게 돈 버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려면 구글은 4억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쓰고 있는데 유료로 받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다 광고 상품이라든지 그렇죠. 네. 뭔가를 집어여서 4억 명이 무료로 쓰는데도 우리 유료 쓰는 서비스랑 똑같아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00나 $2,000나 기업용은 계속해서 유료로 남겨놓지만 $20 소비자용은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4억 명이 매일매일 오픈 AI에서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딥 리서치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에이전트도 이용하고 근데 그 대신 광고에 노출이 되겠죠. 그쵸. 자,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무료로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무료로 풀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 명씩 오는 거면 자, 여기에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나을까? 그렇죠. 아니면 비싼 NPU 칩을 비용을 쓰는 것이 들여서. 나을까? 네. 학습에는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은 뭐 굳이 우리가 가난하게 과외 선생님 없이 공부해야 될 학원 없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저렴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는 미국 기업들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는 저는 학습 부분에서는 줄어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 부분에서 과연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될 것인가는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도전하는 기업들 아직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젠슨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팩토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전체로 치면 엔비디아의 여러분 장점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이나 7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쿠다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만드는 흔히 말하는 ASIC이라고 하는 맞춤형 이 AI 칩하고 좀 다른 점 뭐냐면 범용은 이 소프트웨어로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자, 지금 10개는 너네 저기 앞으로 학습용으로 쓰고 자, 2개를 갖다가 원래는 5개 써야 되는데 2개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튜닝을 잘하면 이걸 운영 서비스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전시켜서 좋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 젠슨랑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오픈 AI 그러면은 4억 명의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가 이제는 더욱더 하루에 쓰는 양도 2배, 3배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NPU 칩 사가지고 그거 다 꼽을 바에야 좋은 블랙일 써가지고 이걸 소프트웨어로 잘 튜닝을 하면 된다. 튜닝을 하면은 훨씬 비용 절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단순해서 얘기하면은 NPU 칩 100개를 쓰는 것보다
우리 블랙일 칩 10개를 써서 소프트웨어로 잘 투닝하면 100개를 쓰는 것보다 훨씬 공간적으로나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증명된 증명된 건 없고. 아닌데 충분히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득력은 있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분명히 MPU 100개를 쓸 거예요. 그쵸. 써서 우리는 돈 이 정도 들었고 전기료 이 정도 들었고 뭐 그리고 칩 구매용 이 정도 들었어. 그리고 어떤 데는 블랙에를 정말 10개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누가 더 돈이 적게 들었는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명돼야만 하는. 그렇죠. 증명돼야만 사실인데 우선은 지금 젠슨왕 입장에서는 굳이 흔히 말해서 저렴한 칩들 100개 쓰는 것보다 비싼 칩 10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딥시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즉 뭐 추론의 어떤 용도의 강화 또는 AI 서비스의 대중화 네. 이 대중화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블랙엘이 더 좋다라고 지금 자기 논리를 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속뜻이 있었군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막 증명을 해보겠죠. 사용하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NPU를 100개 쓰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상황과 엔비디아의 칩을 10개 쓰는 거 비교가 막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네, 없어요. 네. 양자는 오늘 이제 새벽에 퀀텀 데이가 네.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젠슨 왕이 뭐 또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양자 주식들이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농담 조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지는 네. 않았죠. 네. 설마 아이언큐나 리게티나 이런 업체들이 상장이 안 됐다고 그 정도까지 아무리 젠슨왕이 바쁘고 그쵸. 뭐 이걸 네. 한더라도 그건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뭐 10년이나 20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엔비디아도 그때도 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연구원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왜 이율 배반적이다 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었는데 요번에 보스턴에다가 엄청나게 큰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네, 이번에 계획을 그렇더라고요. 발표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이름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 연구소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전 단계를 뭐냐면 R&D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실은 지금 이 R&D 단계를 이제 엔비디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원래도 지금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R&D니까 시장에서 어떤 매출도 못 이뤄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R&D를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것은 저는 R&D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언큐도 마찬가지고 리게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자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가 양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 단계의 이 양자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류를 정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용화가 가능해요. 이미 네네.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 100개 정도나 아니 뭐 100만 개 정도나 200만 개의 큐비트가 들어온 칩이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칩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면 지금 고작 100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윌로우 칩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로는 상용화가 어렵지만 여기에서 양자 오류를 조정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벌써 자원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 같은데 일부 활용되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이 판매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언큐의 매출을 만드는 거고 네네. 리게티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도기적으로 즉 실험실에 있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 짠 되면 그때부터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초기에 만들어지고 상장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R&D 기업을 상장시켜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R&D를 갖다가 대규모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기술적인 접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건 하이브리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100% 되기 전에 네. 순수 양자 컴퓨터만 들어가는 것이 하이브리드가 여러분 뭡니까? 전기하고 내연기관을 섞는 거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네네, 얘기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100만 개, 200만 개의 큐비트가 하나의 칩에 들어가야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시간이 있으니 걸리니. 이것은 예를 들자면 10년, 20년은 걸리지 않더라도 5년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양자 컴퓨터에 큐비트가 50개 들어간 것과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양자 큐비트의 오류 정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슈퍼컴퓨터 AI가 해주면서 서로 협업
스톱하면서 양자 컴퓨터와 보완해주는 거군요. 슈퍼컴퓨터, 전통적인 컴퓨터 방식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어떨 때는 양자가 계산하고 왜냐하면 양자는 쉽게 얘기해서 농구 선수고 전통적인 컴퓨터는 축구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잘하는 종목이 다르거든요. 그쵸. 여러분 양자가 뭐 단순한 거 계산하는데 양자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양자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최적화라고 보통 하는데 동일하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수십만 개의 경우 수 아니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때 양자가 좋은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굳이 그걸 양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하이브리드로 가서 양자가 할 것은 양자가 가지고 그때 양자가 할 때도 우리가 하이브리드 할 때도 내연기관을 또는 내연기관을 전기가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양자가 하는 것을 슈퍼컴퓨터가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잘 못하는 부분은 또 양자가 해주고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식의. 어떠한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추구하겠다, 제시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또는 틀릴 수도 있고 순수하게 네. 양자 컴퓨터만 올인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아이언큐나 리게티가 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GTC가 이번 주에 있는 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100% GTC에서 뭐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서 뭐 제수랑이 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약간 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에이직 반도체 설계 역량과 지금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 이걸 뭐 약간 믹스시켜서 뭐 요즘 제수랑이 약간 이런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건지 자꾸 뭘 믹스하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도 했고 SK하이닉스는 또 HBM4 이야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짜리 그 HBM4를 이제 벌써 샘플을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반기 그건 이제 품질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품질 테스트에 통과한다라면 하반기부터 납품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속도감 있게 좀 SK하이닉스는 잘 따라가고 펀더멘탈 자체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에게 그런 칭찬은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그것이 뉴스가 되는 건데요. 젠슨항은 지금 GTC가 여러분 컨퍼런스예요. 네네. 수많은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일본 기업들, 한국 기업들.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싸는 한마디씩 하면서 칭찬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삼성 주가가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오른다고 한다라면 이거는 DDR 부분에서의 가격 회복.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 쪽에서. 그건 뭐냐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작용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라는 시장의 징후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라는 것. 오죽했으면 거기다 사즉생을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HBM이 안 된다라는 거고 역전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이기해보자. 이런 지금 정신력 뿜뿜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HBM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통 우리가 반도체가 이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이 다시 부정적인 사이클 영역에서 다시 이 수익과 매출 구조가 올라가는 이 턴어라운드 했다는 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좋게 볼 수 있다고 보지만 HBM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징후가 보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젠슨왕이 뭐 사인 한번 해줘서 잘했다고 한다라면 벌써 삼성전자 여러 번 해줬어요. 여러 번. 여러 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호와 소음이라고 우리가 투자자들이 구별해야 되는 소식이 있다라면 소음 쪽에 속하는 거고 신호는 DDR 쪽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GTC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속뜻, 젠슨왕의 말뜻 이런 걸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쨌든 너무나 우리가 기다렸지만 사직생 이야기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선전을 저희도 기원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젠슨왕 양자컴 주식 상장된 지 몰랐다. 삼성전자 부스 방문, RTX의 탑재 삼성 GDDR7 락스, 닌텐도 4월 2일 온라인 쇼케이스 닌텐도 다이렉트 개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땡큐, SK 하이닉스 급등세입니다. 역시 그 젠슨왕도 구하지 못했군요. 자, 젠슨왕도 구하지 못하고 앨런 머스크는 지금 진흙에 빠져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하루로 끝났고, 역시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크루가 와서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뭐 유일하게 일부분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의 상사 주식을 많이 사고 현금 확보를 많이 했다는 소식에 방어주 성격의 버크셔 해서웨이만 버티고 있고, 거기서 매수를 한 일본의 상사가 일본 본토 증시인 니케이 225에서 간접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현상만 일어날 뿐, 미국의 본토 증시는 지금도 속절없이 힘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제도 힘이 별로 없었네요. 어제도 다 약보합인 상태였고요. 어제도 이 미미하게 약보합이었지만 그 작동 원리는 작동이 됐네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 두 개 짝꿍이 다우 S&P 500보다 많이 빠지신 거 보이죠? 다 마이너스긴 해도 미세하게 그런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며칠 전에 딱 한 번 그게 깨졌던 적이 있죠. 근데 대부분 거의 한 1년에 거의 한 95% 이상은 다 그래요. 올라갈 때도 다우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강할 때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빅테크 기업이 약할 때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지고, 반대로 전통적인 종목이라던가 방어주가 많이 올리면 다우 S&P 500이 많이 오르고, 또 반대는 그거고, 이제 성향이 좀 틀려요. 자,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모습들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 한 번 나오고 나서 좀 주저앉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와야 바닥 탈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W자, 쌍바닥, 뭐 상승 N자,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자, 나스닥도 일단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각도 어때요? 다우 산업지수보다 반등의 각도 약하죠. 그렇죠? 다우 산업은 아까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아니었어요? 각도? 맞죠? S&P 500 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보세요. 그러니까 다우 S&P 500 짝꿍이 각도가 좀 더 가파르죠? 보이잖아요. 5일선 각도 보세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각도가 제일 가파른 것 같죠? 그냥 눈대중으로. 물론 각도기로 재봐야겠지만 각도기로 재보지 않아도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차이가 날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4개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각도가 가장 가파르죠? 나스닥 각도가 제일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도를 보고 에너지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나스닥이 반등 세기가 제일 약하다. 그쵸?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아주 뭐 밑에서 올라올 때만큼 깔끔하게 양봉만 나오진 않지만, 그쵸? 고점에 이제 올라오니까 지금 계속 양봉, 음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저분해졌지만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죠. 독일을 각성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독일이 이렇게 되면 각성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지금 있던 독일을 각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독일의 산업이 과연 20, 30년 안에 뭐 어떻게 또 융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도 MZ세대, 젠지세대라고 해서 뭐 성향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군대에서 막 다 도망가고 싶고 뭐 난리라며요. 지금 군대를 다시 강화하려고 해도 MZ, 젠지 세대들이 지금 성향이 전 세계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군대에서 말 듣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무슨 군대를 꾸리고 뭐 예전처럼 군비를 증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따라준대요. 자꾸 도망가 버리려고 하고 3개월 만에 탈출해버리.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탈영해버리고.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뭐 갖고 와갖고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비아냥되는 거 많잖아요. 뭐 젠지 무슨 탐험대 뭐 이래가지고 뭐 저기 젠지 회사 이래가지고 뭐 있잖아. 젠지 컴퍼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 인간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인간을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뭐 만들어 가야죠. 어쨌든 간에 지금 독일이 각성하고 있어서 독일 닥스 지수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증시가 요즘 좋아요.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완전히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브라질이 가니까 인도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후발로 인도도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다우, S&P 500, 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역배열에서 한번 올라갈 때 당연히 저항을 받겠죠. 그리고 주저앉지만 주저앉을 때 확 주저앉아서 제자리로 가지 말고 요렇게 완만한 조정 다음에 다시 급등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죠. 짝꿍댕이, 쌍바닥, 상승 N 뭐 그렇게 불리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벌써 이제 61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구본을 돌려보는 투자라고 했죠. 지구본을 돌려보듯이 그게 균형점을 갖거든요. 이 뭐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 좀 약하면 또 반대쪽에 중국이 강하고 브라질, 인도, 신국이 강하면 선진국이 좀 약하고 이게 저울추처럼 균형을 맞추면서 가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미스터 마켓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독일 빼고 이제 미주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증시들이 좀 괜찮은 거예요. 신흥국 증시들이. 자, 상해 심청 같은 중국 증시라든가 브라질, 인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날개를 피는 게 미국이 강하면 날개를 이렇게 못 펴요. 미국이 날개를 지금 다쳐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상해 증시는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쉬고 있죠. 고점 돌파한 다음에 이런 과정은 아주 땅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그 매물이 소화됐는지 땅을 한 번씩 밟아서 굉장히 단단한 땅임이 확인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심천을 보겠습니다. 심천도 고점 돌파 이미 저쪽 성공했고요. 이쪽 고점 돌파하고 그렇죠. 또 다지고 있죠, 땅을. 이런 작업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반등을 일단 해서 21선에서 안착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대만 니케이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서 또 각도 보면 나오죠. 니케이의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요. 대만보다 훨씬 강함을 알 수가 있죠. 니케이는 이미 21선을 점령했는데 대만은 아직도 이 텀이 남았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고점을 앞두고 조금 쉬고 있는 그림이고요.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도. 맨날 그 작년에도 그랬고 뭐 니케이 대만에 항상 뒤졌었는데 이번 연도만큼은 일본 니케이나 대만 각권보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25인데 2680 도전에 나서려는 그림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전저점 테스트를 가버리고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약하면 뭐 신흥국이 강하고 신흥국이 약하면 미국이 강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그래요. 코스피랑 코스닥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코스피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약하고 뭐 그런 또 상성 관계가 또 있어요. 이 안에서도.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 차트 너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딱 상승 N자죠?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예뻐져 버리면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못생겨진다고. 그렇죠? 얘가 예뻐져 버렸어요, 또.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는 못생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든 원달러 환율 차트든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달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대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한 가지인데 상대국 통화에 대비한 가치가 서로 다른 것뿐인데 유달리 원화만 달러에 대비해서 지금 약해요. 우리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지금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는 달러가 약한데 유달리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만 달러가 와 우리가 세다 이런 우리가 완전히 기가 눌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가 살아버리는 지금 상황. 자,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유는 조금 바닥에서 살아나는 감이 있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발생이 되었죠. 그렇죠? 수요 견인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1890억 지금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보시면 130억 팔고 있죠. 저런 수급의 차이가 코스닥이 지금 꼬꾸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렇죠? 5일 연속 순매수고 금액도 상당히 두툼한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버리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전이죠, 이게. 원래 외국인의 수급이 저 정도로 들어오면은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과연 달러 가치 오르는 걸 저걸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저 차트가 예뻐지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달러 가치 차트가 망가질 것 같은 수급이 지금 나왔는데도 망가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저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대만은 지금 미국은 지금 TSMC ADR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2.14로.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2.66 오르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2.28 이렇게 두 개가 2% 넘고 있네요.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은 상대적으로 니케이보다 약한 게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보이죠. 딱 두 개만 플러스예요. 2위 미디어텍, 9위의 중국 신탁금융지주만 플러스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이랑 아이온큐를 띄워놨는데 어제 별 볼 일이 없었죠. 자, 이게 별 볼 일이 있을 줄 알았죠. 자, 왜냐면 이번 연도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 GTC에서는 없었어요. 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아이템이 GPU잖아요. 그 GPU 우리 GPU 이렇게 좋아 하는 게 GTC예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U 2024에는 없던 코너가 생겼어요. 이번에 무슨 코너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루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내년부터는 이제 뭐 정례할 가능성이 있대요. 젠슨왕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요즘에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뭐 유명한 양자 컴퓨터 CEO들을 쫙 모셔놓고 양자 컴퓨터 내가 저번에 잘못 말했다. 저번에 연초에 CES에서 가전 전시회에서 20년이나 30년 정도 돼야지 상용화 될 것이라고 말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상충되는 거 해서 양자컴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자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엔비디아를 운영하면서 10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만큼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10년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20년이라고 얘기한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20년이 절대적인 수치로 너무 길다. 그건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날 양자 컴퓨터 주식이 60% 폭락한 걸 보고 양자 컴퓨터 주식이 있는지 그때 알았대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댐 방류 버튼을 눌러놓고 고기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뒤에 고기가 있는지 몰랐다 이건가요?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하는 자세. 왜냐면 양자 컴퓨터 주식이 60% 폭락한 뉴스를 보고 내 말 때문에 양자 컴퓨터 주식이 60% 폭락했어. 근데 양자 컴퓨터 주식이 상장된지도 몰랐다. 이거 사실 매긴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매기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이온큐 주가가 40% 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살은 아니지만 사과를 했는데 사과에 대한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 태주랑 오량액은 좀 쉬고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CATL가 비아디를 띄웠어야 되는데 내가 오량을 띄워놨네요. 그렇죠? 비아디가 요즘에 좋아요. 비아디 승승장구입니다. 테슬라를 누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 아주 좋아요. 지금 다 희한하죠? 테슬라 눌리니까 도요타 살아나잖아요. 얘네 둘도 또 상성관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 ADR과 TSMC ADR이 좀 더 좋죠?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소니랑 닌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소니, 닌텐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플레이스테이션 2와 스위치.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부럽네요. 야, 대만의 미디어텍과 어드밴 테크놀로지. 자, 지금 주가 좋죠? GTC 2025에서 나온 내용들 여기 정리해놨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오늘 반도체 대표주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더블 스코어로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띄워놨죠. 맨날 얘기하는 말이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거 종목명 지운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SK 하이닉스 뭔지 맞춰봐라. 못 맞추는 사람 태반일걸요? 너무 똑같으니까. 이거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거든요. 보세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똑같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가. 그리고 젠슨왕이 삼성전자 최고라면서 이 심피를 했는데 HBM에다가 좀 해주지. 자, GTC 2024 때는 HBM3E에다 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젠슨왕 승인이라고 썼어요. 근데 문제는 승인이라고 여기다 쓰면 뭐예요? 이거 기자들이 공개할 사진내나 좋지. 진짜 승인을 해달라고 제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에다 하질 않고 GDDR7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GDDR7에서 지금 얘네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픽 카드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GPU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픽 카드에서 GPU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GPU에 대한 부분을 해야죠. GPU에 들어가는 HBM3나 HBM4에다 해야 되는데 또 그래픽 카드에다. 이렇게 되면은 매기려는 의도가 없지만 매긴 거예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최첨단 칩에 들어가는 HBM 하고 있는데 얘는 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하고 있으니 칩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인을 했지만 한 3분 만에 떠났다. 사인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저게 아닙니다. 이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초밥집에서 뭘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삼전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삼전왈. 젠슨왕 사인만 하지 말고 제발 승인을 해달라고.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여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껴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선방을 하는데 삼성전자 요즘에 HBM 공급 시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젠슨왕 CEO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그 블랙웰 울트라 거기 삼성의 참전을 기대한다. 이런 자꾸 희망 섞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데일리 나오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는 6만 원 3월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6만 원 이제 안착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만 원을 이제 넘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착이죠. 더 이상 그러니까 5만 원에 우리가 깨지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하루 이제 종가로 깨졌던 거 왜 5만 원이 안 깨지고 5만 5천 원 안착한 이후에 이제 6만 원 안착, 6만 5천 원 안착 이렇게 가야 계단식으로 가야 되지. 여기서 지금 7만 원까지 가게 되면 다시 되밀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이제 굳히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블랙웰 울트라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조금 전 코너에서도 정말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승인을 하려면 일단 기술이 좋아야 승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승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빨리 이것을 하라라는 어떤 동료 차원의 저는 얘기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단순하게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B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A라는 기업이 막 열심히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가야 B가 승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B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B가 기다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잘하면 이건 언제든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빨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만들어라라고 동료 차원의 발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협업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삼성은 삼성입니다. 엔비디아가 기다려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 협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부분들, 삼성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하이닉스와 지금 현재 절대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은 긍정적이다. 결국 키는 누가 있다? 삼성전자의 키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다시 한번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좀 명예를 실추하는 듯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재용 회장이요 최근 만난 인물이 있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여기서 그 한 말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삼성전자 주가 잘 가야
삼성전자에 투자한, 삼성에 투자한 이들이 뭐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또한 또 덕담으로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급급이 지금 돼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로비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로비에서 마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 이제 만났다라는 정도지. 우리가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문 앞에까지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서 만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이 높은 분들이 만나주는 게 오히려 삼성에서는 좋은 거죠. 뭐 물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뭐 급이 높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의 축이시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어떤 내부적인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야 될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 불안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서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주총을 통해서 M&A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은 아직 내부 변화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거기에 화답하듯이 삼성이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죠. 이 또한 중요한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대선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혹시 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유력 주자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유력 주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삼성과 그 두 분의 이제 만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심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보다는 둘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삼성 우리랑 좀 잘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그건 또 하나의 기대감이고. 네. 뭐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보다 주가 상승 폭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업황안으로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DDR5 뭐 반등과 함께 현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와줘야지 주가의 반등폭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HBM은 뭐 되면은 그때는 뭐 그렇죠. 올라가겠지만 그 사이에 여유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가만히 놀고 있는데 얘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먹히는 정도가 좀 아니죠. 얘가 좀 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게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HBM은 저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다. HBM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가을에 HBM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DDR5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현재 본업은 아직까지는 D램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HBM이고요. 그러니까 D램이 안 되니까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가 아닌 본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본업이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지원까지 나타나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에 안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물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수요가 그렇게 특별하게 늘어났느냐? 약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HBM에 대한 부분들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버가 필요한데 거기에 또 D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급이 또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재고가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실적 안정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6조의 영업이익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하나짜리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 숫자가 이제 선으로 연결해야 되죠. 지금은 점입니다. 하나가 좋아진 거라는 점이 하나가 확인이 됐는데 이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떨어지던 것이 반등된 점을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선으로 위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에 대한 안착, 뒤에 이제 또 수급도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고 이제는 HBM이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가을에는 HBM이 상수였었어요. HBM만 통과되면 삼성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자력적으로 6만 원에 안착한 이후에 HBM이 터진다? 그러면 7만 전자, 8만 전자 못 가라는 법 없습니다. 여기에 또 더군다나 공매도 재개되면서 여기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번에 디램 가격의 상승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포인트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이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코멘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총에서도 M&A 얘기를 했지 디램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살아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만 언론이다, 뭐 어디 언론이다라고 해서 삼성이 뭘 할 것이다, 다 그냥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삼성은 정말 마티형처럼 묵직하게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도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HBM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언제부터 납품한다. 그게 다 여러분 그걸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조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의 원래 모습, 애플의 원래 모습은 비밀주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일종의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잊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하락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얻으실 수 있는 게 아니겠나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스크도 알아봐야 되는데 피해갈 수 없을까요? 관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 관세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관세가 지금 우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관세 영향을 받을 것인가?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매기게 반도체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된다라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모멘텀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급한 거부터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편 관세라는 것은 지금 철강처럼 전 세계에 다 나타나는 거고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국가 간의 어떤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특별 관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상호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이제 중국을 향해서 보는 건데 특별 관세로 일정 중국에 관해서는 관세를 많이 때리지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세를 좀 많이 줄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런 내용들이 미확정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관세라는 게 이런 어떤 반도체 칩이 하나가 나오면 이 칩에 대해서 그냥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무역 간의 거래에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라든지 반제품 상태에서 움직일 때도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하나 파는 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관세가 또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볼펜이 하나 위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 폭발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심지어 아마존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쉬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지 반도체는 정말 건드려도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긴 그러니까 큰 부분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AI 폭발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자막도 함께 나갔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얘기할 때, 뭐 전략을 세울 때 사실 방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GTC 2025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미적지근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왕자의 권위를 되찾을 수는 있는 건가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보통 한 2, 3등 하는 애가 이번에 1등 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에서 다시 정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에서 그냥 1등만 한 거예요. 전교 1등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걔한테 우리가 야단을 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블랙베리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뭐 양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전교 1등을 엔비디아에서 발휘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엔비디아는 그 전교 1등이 아직까지 될 생각이 없었고 또 준비도 아직은 그러니까 착실하게 나는 지금 반에서 1등을 확실히 굳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교 1등으로 나갈 거야라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야 얘가 지금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지?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반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현재 뭐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실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원래 이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칭찬을 받을 때가 언제죠? 원래 처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반에서 10등 하던 애 아니겠습니까? 1등은 누구였죠? 마이크론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였었잖아요. 보이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때 그 기대감으로 여전히 이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등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죠. 오늘 이제 저녁에면 이제 GTC가 끝나는데 뭐 그냥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빈이라든지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제품에 대한 개발 주기를 1년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죠. 루빈을 좀 6개월 땡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황해 법칙이라든지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작용하면서 특히 황해 법칙은 2년 만에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10나노 이하로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새롭게 저는 엔비디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GPU를 1년 단위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네. 그럼 반도체주 투자 심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습니다. 큰 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살까요? 일단 한국을 사겠죠. 네. 한국을 사려면 뭘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대표주? 그렇죠. 네. 대표주를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뭐 LG엔솔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게 시총순이니까 시총순으로 이제 사야 한국물은 이제 산다라는 개념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럴까요? 고맙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정말 2024년 우리 투자분들을 얼마나큼 힘들게 했습니까? 7만 전자가 5만 전자까지 갔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지속적인 실패,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롱숏 펀드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게 어떻게 보면 악재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가 좀 더 많아지는 단계다. 여기에 저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을 것으로 봐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다시 또 3조 매수. 다시. 예, 이제 7조 남았으니까 남은 거 7조 중에 발표한 3조를 이번 기회에 저라면 제가 삼성전자 CFO라면 이번 기회에 그 카드를 쓸 것 같아요. 나머지 4조는 남겨놓더라도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도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는 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대형주가 좋아지고 중소형주가 좋아지지만 이제는 수급 논리로 보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잘 따져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SK온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SK온은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그동안 참 어려웠었는데 이 소식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잭팟을 하나 터뜨렸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조 원 규모예요. 굉장히 큰 거고 아시죠? 일본 닛산과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걸로 드러났는데 일본 완성차 업체로는 좀 최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2028년부터 6년간 총 99.4기가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중형급 전기차 100만 대에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하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긍정적이죠. 증권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온이 2028년부터 가동률이 상승할 텐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아지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SK온인데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SK온 배터리 잭팟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그동안 SK온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SK온 그동안 2023년부터인가요? 실적 계속 안 좋았고요. 작년 영업 손실만 하더라도 1년 새 5,800억 원을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배터리 호황이 202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공장 가동률에 비해서 아주 절반 뚝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SK온의 주요 고객사가 포드였는데 포드가 물량을 줄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올해 투자 계획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은 7조 5천억 원이 넘었었는데 4조가 깎였거든요. 올해 투자 계획도 3조 5천억 원. 이러다 보니까 SK온 공장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많이 부진했네.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좀 몸살을 앓은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신용 등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입니다.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적자를 고스란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무디스의 신용 등급을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자 적격 등급이었는데 이게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크본드 수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을 했는지 드러나는 거고 SK온의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그 이름 하야 SK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여기에 채권 등급도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SK이노베이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이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 국내 신용평가사는 아직 떨어뜨리지 않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곧 국내 신용평가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도 살다 보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이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SK온의 15조 배터리 잭팟을 크게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배터리가 뭐냐면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 셀 배터리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앞서도 좋은 호재는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슈퍼카 페라리 잘 아시죠? 그쪽과 협업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배터리 셀과 관련해서 기술 혁신 MOU를 체결했었고 올해 2월에 페라리 CEO가 다시 한번 사옥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협력 논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페라리가 올해 10월 첫 전기차를 출시하잖아요. 그때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증권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넘어서 SK까지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작년 4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 전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부진했지만 정유 수익성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이 괜찮아지는데 배터리 쪽 붙는다? 그러면은 실적 1분기 저점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SK그룹이잖아요. SK 하이닉스가 HBM의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
원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SK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SK온이 크게 한번 잭팟을 터뜨리면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게 SK그룹으로 순기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 여러분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좋은 데도 있었고 아픈 손가락도 있었는데 올해는 SK그룹의 명예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HLB는 여전히 하한가를 네.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그룹주들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네. 있습니다. 다행인 모습이고 또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함께 매수하고 있고 현선물 다 매수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더 한번 좋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